태국이 올해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어요. 네, 네. 사실 태국도 이렇게 마리화나에 원래 관대한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네, 네. 보건부 입장은 이제 의료용 대마를 우리가 키움으로써 농업을 살리자. 1차 산업이 30% 이상이고 농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마를 키우면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어쨌든 대마가 가지고 있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전 세계에서 이제 합법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의료용 대마를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메디컬 투어리즘을 이제 유치하자는 거죠. 태국에 와가지고 의료 관광을 하려면은 호텔도 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차 산업들이 이제 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말랑말랑 기업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요즘은 1%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3프로TV를 보시는 분들은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3프로하고 인연이 닿게 된 이유가 이제 동남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3프로TV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말고 동남아에 있는 소식들도 종종 자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동남아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태국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마약 때문에 잡혀가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약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은 마약을 좀 일종의 한국에서는 아직도 마약으로 분리된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인 동남아에서 태국이 바로 합법화한 나라인데요. 아시아 최초로 태국은 마약을 합법화를 했습니다. 요즘 태국은 그 마약에 관대한 네덜란드에 빗대어서 일종의 아시아의 암스테르담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미얀마 이런 동남아시아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을 이렇게 이어주는 마약 유통 채널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태국에서 얼마나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왜 합법화되는지 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동남아 태국 찐 전문가이신 현신의 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현신의 박사님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신의 박사님이 동남아에서 태국을 연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005년에 미국에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를 하러 갔고요. 유학을 갔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찐 전문가 분이시고요. 그 박사 논문을 굉장히 특이한 걸 쓰셨어요. 그래서 그 태국의 국경수비대에 대해서 쓰셨는데 박사 논문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태국의 국경수비대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군부대와 경찰 조직의 중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950년도에 이제 국경 지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CIA와 태국 군부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첩보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이 보통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CIA가 이제 과 미국이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런 비밀 조직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에 알게 되어서 너무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연구가 거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현지 연구와 이제 문서 연구를 같이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국경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수민족 문제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의 이제 전파 확산 문제 등등을 여러 가지 다루면서 이제 냉전사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가 냉전사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사실 박사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들여서 뭐 조사를 하고 뭐 이런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데요. 특히나 지역 전문가 분들께서는 지역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뭐 1차 문헌조사, 2차 문헌조사 또 인터뷰도 하고 현장을 많이 누리시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태국이 올해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어요. 네, 네. 사실 마약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세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제 대마를 합법화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태국도 이렇게 마리화나에 원래 관대한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 마약을 굉장히 엄벌하던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조금 약간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태국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2년에 이미 우루과이가 전면 합법화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오락용과 의료용 이제 마리화나를 전면 이제 합법화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이런 논의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 무렵에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나 워싱턴 주에서도 마리화나는 의료용으로 합법화해도 괜찮다라는 이미 주장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2018년 6월에 캐나다가 역시 오락용 이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마약 종류의 이제 그 약물을 써서 굉장히 특이한 희귀성 이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제 간질로부터 이제 예방을 하거나 이제 그런 치료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2018년에 그런 운동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캐나다를 시작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뭐 거의 33개 주에 달하는, 그러니까 50개 중에서 33개 주에 달하는 주들이 다 이제 대마,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게 되죠. 이제 2018년 12월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문에 보면은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11월 23일에 마약 법을 이제 조금씩 바꿔서 의료용, 아주 제한적이지만 의료용 대마를 먼저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도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가 된, 그러니까 아주 널리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용도를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서 하지만 하여튼 한국도 이제 일정 부분 허용이 된 상태고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대만이 했는데 태국이 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집에서도 의료용으로 기를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집에서 기르는 장면들이 뉴스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 재배까지는 그러니까 가정용 재배까지는 허용이 된 건 아니었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는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연구실 같은 데서 이제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합법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결국 계속 그런 논쟁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논쟁을 벌이는 게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오락용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논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때 당시 2018년 19년 사이에 이제 브라질, 뭐 자메이카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등지에서 집에서 피는 건 괜찮지 않느냐, 뭐 아니면은 집에서 먹는 건 괜찮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소지가 이제 합법화되면서 이제 점점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의료용으로 재배를 해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시작하면서 사실 그 주식 시장에서도 이 의료용 대마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한동안 올랐던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태국은 옛날부터 그래도 좀 마약을 생산했던 지역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왜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제 태국의 국경이 이 뭐 국경 소비대 연구를 하셔서 당연히 더 그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태국이 국경이 이제 미얀마도 걸쳐 있고 뭐 캄보디아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여러 국가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루트 육상의 루트를 통해서 마약이 많이 퍼져 나갔던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같은데 마약으로 유명해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사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이나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좀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먼저 2022년 6월 9일에 태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다라고 이제 다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완전한 합법화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5가지 마약류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소지도 가능하고 그렇지만은 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재배 가능하고 그리고 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는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마리화나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파도 되는 거야. 그런 거 안 되고요. 예, 그거 공공장소에서 그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발의안, 그러니까 마리화나 액트라고 해서 이제 그 법안이 이제 2021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의회에 들어갔을 때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수정안을 새로 낸 게 작년 9월, 올해 9월인데요.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철수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합법화가 될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합법화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이제 그냥 막 먹어도 되고 막 써도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합법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제 섭취를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데 자기가 기른 이제 대마를 누구한테 준다거나 판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최고 이제 3개월의 구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역형까지 갈 수 있고 미화 $700까지의 벌금을 내야 하는 이런 아직 그런 이제 제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2차 수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혹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완벽한 합법화는 아니지만 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용이나 뭐 집에서 기르거나 뭐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오남용을 걱정해서 2차 수정안이 나오게 된 건가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한번 이게 너무 논란이 되고 너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뜨끔한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갔나라는 이게 그런 좀 있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거죠. 왜 갑자기 2022년 6월에 갑자기 태국이 합법화를 한다고 나왔을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식적 이유, 그러니까 보건부에서 낸 입장하고 실질적인 이유를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건부 입장은 이제 의료용 대마를 우리가 키움으로써 농업을 살리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도 농부가 그러니까 1차 산업이 30% 이상이고 농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마를 키우면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농업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살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대마가 가지고 있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전 세계에서 이제 합법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의료용 대마를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메디컬 투어리즘을 이제 유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대마는 국경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대마를 우리가 팔면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태국으로. 그럼 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성형 관광 하듯이 태국에 와가지고 의료 관광을 하려면은 호텔도 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차 산업들이 이제 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물 그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지만 관광 산업 거리는 오히려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건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약간 우리가 이제 밀어보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주장을 했던 보건부 장관이 이제 그 군부 출신이 만들어낸 이제 일종의 이제 커버 정당 같은 거죠. 그런 이제 품자의 타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타이당이라는 게 있어요. 품자의 당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좀 표를 얻고 싶은 거죠.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포크배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마리화나 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걸 줄게. 그러면 너희는 우리한테 표를 줘. 약간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2019년에 나왔던 슬로건이에요. 마리화나 합법화가 오락용까지.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의미에서 보는 건데 태국이 너무 이제 마약 엄벌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옥이 마약 사범이 40% 이상인 거예요.
근데 총 예. 28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중에 40%가 그냥 단순하게 마약 소지 아니면 조인트에서 한번 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감옥에 있는 거죠. 근데 감옥에 있으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일단은 우리가 빨리 이제 이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월 달에 합법화가 됐다고 알려진 그날 이후로 4,200명의 수감자가 바로 석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감옥을 이제 좀 이제 감옥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이제 경제적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메디컬 투어리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실 태국은 관광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GDP 전체 GDP에서 메디컬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게 이제 10에서 20% 정도 되고 그리고 고용은 20%를 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관광업에 종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메디컬 투어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과연 마리화나로 인한 메디컬 투어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리화나 이렇게 법을 합법화로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태국을 많이 여행을 다들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태국은 그 생각보다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에 이제 그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수술 같은 거 받기 위해서 많이 가는데요. 한국으로는 뭐 성형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하지만 태국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료 투어를 가는 분들이 많이 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컬 투어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뭐 웰니스라고 하죠. 이게 여행 가서 요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어쨌든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꼭 메디컬이 아니라 관광, 그다음에 뭐 웰니스 이런 것과 뭐 마리화나 이런 게 다 얽히면 굉장한 산업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하시다가 포크베럴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뭐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떤 지역 유지들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 내가 만약에 날 뽑아주면 여기 다리를 놔줄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적 그런 이제 베네핏을 이제 그 동네 지역으로 갖고 와서 이 지역민들의 이제 표를 얻는 방식이죠. 예, 그 원래 그게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그 예전에는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고기를 쌓아서 놔뒀다가 뭐 이렇게 주는 그런 표현을 빗대서 그 고기들은 뭐 그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쓰였던 말이 이 포크베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선심성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의 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또 써주셔서 제가 약간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미 6월에 합법화하기 전에 보건부 장관이 직접 자기 페북에다가 5월에 100만 개의 마리화나 모종을 가정에 배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배포가 됐고요. 한 집당 6개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대마를 허용을 해줬느냐 해서 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국가 재정적인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내 여론이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국내 여론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은 선심성 정책이었으니까 뭐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떤지. 일단은 좀 태국에 이제 일단은 마약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전직 경찰이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총리가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나왔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이제 마약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만 받아들일 수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라유 차노차 총리가 2014년에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을 벗고 이제 양복을 입고 정치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올해가 제일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총리에서 뭐 네.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또 역사가 있습니다. 2003년에 예. 탁신 치나와 총리가 했었던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2016년에 이렇게 필리핀에 이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했었던 마약과의 전쟁 등을 통해서 어떤 이제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정치적 이렇게 커리어에. 근데 프라요 찬요차가 딱 이제 우리도 마약과의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웃긴 거죠. 6월달에 합법화 시켜놓고 10월달에 이제 그 마약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마리아나를 의료용으로도 합법화를 시켜놓고 또 개인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센스를 발급해놓고 네네. 이제 와서 다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는 총리에게는 사실 굉장한 정치적인 목적이 네, 당연히 네, 있을 네. 것 같고요. 일관성은 하여튼 없어 보이는데 네. 최근에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네, 네, 않았나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마약과의 요즘 전쟁을 트렌드가. 선포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배경으로 다시 넘어갔었는데 그 마약이 왜 이렇게 태국에서 이 정도로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왔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좀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남미나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아시아가 마약에서는 깨끗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골든 트라이앵글이나 뭐 베트남 전쟁이나 최근까지도 태국이 그나마 좀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마약이라고 처음부터 규정돼서 나오는 물질은 없어요. 그게 나중에 마약으로 규정이 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던 게 계속 우리가 마리화나를 마약이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2020년을 기점으로 유엔에서 마리화나는 이제 마약류가 아닌 걸로 이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화나 혹은 뭐 카나비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대마초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약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정의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현대 의료 기술이나 그런 과학 기술이 없었던 되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연구가 이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이거 먹어보고 이거 맛있어, 이거는 쓰네, 이거는 이거 먹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 약간 그 자기를 이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뭐 약재료를 쓴다든지 음식 재료를 쓴다든지 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섬유를 만드는 데 많이 썼었고.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은 처음에는 그냥 음식 재료였고요. 그리고 이제 약재로도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옷감이나 밧줄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이제 햄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말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여왔고 이제 약재로는 대부분 이제 진통제나 진정제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대마 자체가 중추신경 이제 그 안정제라고 하나요? 억제제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왔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타이레놀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편도 비슷한 역할을 해왔었어요. 아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마취제나 진통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조금 소량을 섭취해서 이제 출산의 고통을 이렇게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통 약재로 많이 쓰여 왔었고요. 그리고 해열제, 뭐 최면제, 그리고 이제 진정제로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아편 추출물 중에 이제 몰핀 같은 경우에는 암 말기 환자들한테도 아직도 주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지형 지물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운남성 이렇게 중국 남부하고 동남아시아는 연결돼 있어요.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고산지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거죠. 보통 해발 300m 정도인데요. 여기가 그래서 열대 기후로 내려간다고 해도 해발 300m 이상이 되면 약간 선선한 기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있었던 특히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고산지대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 공동체에서 약간 그런 약초들을 많이 키웠고 그런 것들을 많이 재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청나라 시대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량 이주를 대거 이주를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수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편한 이제 그러니까 고산지대로 그냥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아편을 계속 키우고 자기가 키우던 대마를 계속 키워서 뭐 음식 만들어 먹고 약 만들어 먹고 그렇게 밧줄도 만들고 그렇죠. 뭐 밧줄도 이런 만들고 거 다 예. 하면서 이게 그렇죠. 이제 마약이라는 생각을 갖지 그런 게 않았던 없었죠. 거죠.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19세기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편의 상업성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구나. 네, 네, 돈 되는 네, 작물 예.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사실은 이제 영국이 차값을 못 예. 벌어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아편으로 대신 주고 이제 그래서 전쟁이 난 거잖아요. 뭐 한 나라를 초토화 시켰죠. 그렇죠, 그렇죠. 값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 이게 돈이 되는 거구나. 돈이 엄청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환금성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돈벌이용 작물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편꽃 이렇게 여러 개 한지서 이제 정원에 이렇게 키웠다면 이제 대량으로 밭을 만들어서 키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캐러반 이렇게 실크로드를 다니던 캐러반 이제 그 보부상인들한테 주고 팔고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골든 트라이앵글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마약의 황금 골든 트라이앵글. 삼각지. 예. 그래서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은 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제 지역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왜냐하면 산지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계곡 밸리 같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지역에서 온 이제 그냥 마약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물품들이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될 만한 게 아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왜냐하면 현지 이제 조달이 다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산에서 키우고 갖고 와가지고 팔고. 예, 그게 된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유통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골든 트라이앵글이 말 그대로 생산 판매, 소비, 유통이 다 가능한 지역이어서 이제 20세기까지만 해도 골든 트라이앵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마약. 네. 그러니까 아편, 대마 그리고 이제 중에 나오는 이제 다른 종류의 마약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주 거래 지역이죠.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기껏해야 뭐 여기는 이제 마리화나하고 아편이면 저 미국 하고 남미 쪽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 케미컬을 통한 마약들도 많이 있고 예, 다른 마약들을 좀 쓰는데요. 거기도 뭐 이제 그런 주요한 마약 생산지와 이동 통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시아에서는 단연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인데 그래서 유명한 분이 계시죠. 쿤사라고 마약왕 쿤사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데 쿤사는 원래 국민당 지휘하던 그러니까 국민당의 군부대를 지휘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45년부터 49년까지 국공내전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당이 계속 밀린 거예요. 공산당한테. 결국 이제 공산당한테 나라를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93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당 93사단이 대거 미얀마하고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 이쪽에 그 국경 주변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공산당이랑 싸울 거야. 이렇게 하는데 군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자금을 아편을 통해서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왕 쿤사가 그 아편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신념을 위해서 자기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방법론적으로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 당을 나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겠다. 근데 사실 나중에는 그냥 마약왕만 된 것 같아요. 쿤사라는 분은. 그게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마약인 물질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중국이 제일 처음에 그 아편 전쟁으로 너무 많이 뒤어가지고 1912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아편 반대 그러니까 금지 조약을 만들자고 해서 1912년에 처음 이제 전 세계가 다 동참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아편 금지 조약이 만들어지고 25년에 개정이 되고 했는데 중국을 이렇게 이제
태국 왕실이 당시에 태국 왕실이 지지를 해서 같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35년에 결국 태국도 원래 대마초를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더 여기서 웃긴 게 아편은 금지 약물이 아니었어요. 아, 뭐, 대마초와 아편이면 아편이 훨씬 센. 그렇죠. 왜냐하면 마약 이건 진짜 마약인데. 이건 왜냐하면 이미 아편 전쟁으로 네.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1935년에 금지가 되고 아편이 태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건 1959년이에요. 굉장히 늦게 됐네요. 굉장히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쿤사가 자기가 마약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상품을 판 거죠. 그렇네요. 예, 예.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상품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의 투쟁을 자신들에게는 이제 해방 투쟁을 이렇게 이어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마약이라고 언제부터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1959년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CIA들도 1950년대에 이미 태국, 뭐 베트남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CIA도 같이 이제 아편을 이제 하셨다는 이제 저는 그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세계사 곳곳에 뭐 영국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 그 현대사에서는 CIA가 곳곳에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뭐 동남아 마약 루트에서도 CIA가 등장을 하네요.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정말로 뭐 마약이라고 분류되지 않았던 게 맞는 그런 역사들은 유럽에서도 있었죠. 사실 그 머크라는 제약사 제가 기업사에서도 소개를 했던 기업인데요. 그 미국의 머크와 독일의 머크는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 독일의 머크가 이제 제약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이 독일 머크도 그 몰핀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점점 개발시킨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처럼 뭐 얼마를 쓰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합리했던 게 뭐냐면 사람마다 이제 반응, 농도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먹어야 이게 이렇게 맛이 가는 거고 아, 얼마까지는 괜찮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걸 이만큼은 치사량이다, 이만큼은 약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정해진 용량이 없어서라도 더 마약으로 분류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효과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아까 말 그대로 약재와 이제 그런 것의 중간에 있었던 향정신성 의약품과 정말 그렇게 구분도 안 됐던 거죠. 그 사이 어디에선가 이제 헤매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물론 아까 남미 이런 마약이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마약이 있죠. 그런데 태국이나 동남아시아는 이제 통틀어서 한 3개 정도의 마약이 가장 이제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편인데 이제 아편 추출물이었던 이제 몰핀으로 만들었던 헤로인.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헤로인 정도가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약간 많이 이제 통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는 히로뽕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필로폰인데 이거 이름인데 히로뽕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거죠. 이 마약왕의 그 제 대주제. 그 영화 마약왕. 1970년에 그래서 이제 그 히로뽕,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메스라고 불러서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대마로 만든 대마초, 그러니까 뭐 카나비스 마리화나 정도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쪽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시시. 그런 약간 이제 그 즙으로 만들어낸 추출액으로 만들어낸 것들인데 물론 다른 종류의 마약들이 많은데 왜 이 세 종류가 특별히 이제 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많이 소비되는지를 찾아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생산지하고 가깝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세싱이 굉장히 이제 쉬워서 이제 빨리 이제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층이 많다는 거에 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을 이제 소비하는 문화가 처음부터는 완전히 타부시 되었던 건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59년 이후로 이것들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그런 터부시 되는 거는 많이 없었다. 근데 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범죄화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 때 네. 유난히 태국에서 마약의 기승을 부린 이유가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국민당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IA가 태국 북부 아까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전엔 관심이 없었는데 아까 CIA까지만 얘기하셔서 제가 그렇죠.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래서 거예요. 그 CIA가 이제 국민당만 내려오진 않았을 거다. 공산당도 같이 침투를 했을 거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침투를 하면은 이제 공산주의 왜냐하면 1950년이면 한국 전쟁이 있었던 때였잖아요. 말 그대로 공산당이 국경을 넘은 38선을 넘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로 생각한 거예요. 중국을 넘어서 태국으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라오스도 갈 거다. 근데 인도 나라 지금 다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퍼지기 전에 골든 트라이앵글 먼저 잡자. 근데 골든 트라이앵글을 장악을 하려면 일단은 소수민족들을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을 사실은 이제 약간 용병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용을 해서 첩보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훈련시켜서 이제 그 게릴라 파이터로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1950년대에 많이 했었는데 이때 이제 CIA가 아편 무역 근절을 이야기하면서 태국도 그래? 그러면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국제개발처가 들어가면서 새로 생기면서 이제 돈을 준 거죠. 개발 비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금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급물살을 타서 이제 아편의 반대 운동들이 생겨난 건데 196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시장이 컸고 사람들한테 워낙 그냥 이제 많이 재배를 하는 작물이었기 때문에 이 CIA가 이거를 다 버릴 수는 없지. 돈이 얼만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정치인을 한테 뭐라고 하죠? 이 브라이버리를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데 미국 달러로 주지 말고 이걸 주면 이 사람은 이걸 갖고 팔면 그만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실 1950년도에는 군부들 사이에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되게 많았는데 아편 사업을 하는 마약 관련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마약 매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기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CIA가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딱 경찰청장이 경찰이 정장이니까 이런 거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마약 아편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신들한테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아까 조직이 제가 연구한 국경수비대라는 조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CIA가 중개인이 된 거죠. 에이전시가 된 거예요. 산에서 잡은 것들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다 매수한 것들 이렇게 압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파는 거를 눈 감아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에어 아메리카라고 있어요. 영화도 있는데 멜 깁슨이 나왔던 거. 거기에 보면은 이제 CIA가 고용한 이제 커버 오가니제이션, 커버 조직이었던 비행기 회사에서 계속 그걸 나르는 거예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그래서 라오스의 뭐 비엔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카콜라 공장 같은 거 세워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헤로인 만들고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CIA가 이제 어쨌든 지원한 거죠. 관계가 된 거죠. 네. 확실히 이제 뭐 영화로 나왔던 얘기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스토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나르코스 내지는 뭐 마야가 이런 거의 동남아 버전, 태국 버전 요 국경수비대 이야기를 담아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논문을 그쪽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재밌는 이야기들 또 흥미진진한 해석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마약이 그러니까 뭐 사실 마리화나와 마약을 동일시하는 것도 굉장히 너무 세게 보이는 사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찌 됐던 태국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내지는 이제 불법화를 이제 멈춘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변화돼서 왔는데 뭐 그 원래 내놓았던 명시적으로 내놓았던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뭐 재정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일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잘못 마약에 뭐 마리화나를 했다가 걸리는 거 아니야? 뭐 마리화나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가? 뭐 그리고 거기에서 먹은 게 뭐 한국에 와서 다시 뭐 검사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사실
뭐 아편이나 메스암페타민 뭐 그러니까 필로폰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도 좀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신다고 네, 해서 네, 그런 네. 질문을 마지막으로 네.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국 정부도 지금 계속 혼란을 겪고 있어요. 뭐 갑자기 이제 언제는 팔아도 이거 무슨 시간까지만 팔 수 있다, 이런 종류만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게 그 다음날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미 지금 이제 대마초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국 배낭 여행객들의 성지라는 카오산 로드 같은 예. 경우에는 뭐 그냥 주스로도 만들고 쿠키로도 만들어서 팔고 이제 뭐 커리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으로도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 단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게 합법화가 철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변수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일단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6월 9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서 바로 나온 기사가 태국에 관광 가는 관광객들의 자세 이거에 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재배는 가능하다. 그런데 시간이 있겠느냐. 관광 가서 그걸 다 재배가 네.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라이센스도 받아야 되는데 라이센스는 생각으로 그냥 앱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라이센스 텔레폰 앱으로 전화 앱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름이 되게 귀여운데 제가 기억이 지금 갑자기 안 나는데,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신청하면은 이제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음식이나 주스 먹어도 된다. 예, 사실 그냥 음식에 네. 들어가는 건 그렇게 효과가 마약 네. 성분으로 인한 효과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태국이 잠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 각성을 하게 하거나 흥분을 시키게 하는 그 물질을 이제 그 테트라하이드로카비오니올이라고 하는데요. THC라고 많이 부른대요. 근데 그게 0.2% 이상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 조항이 나왔고,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돈을 내고 하는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같이 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소지도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절대 공공 장소에서 피면 안 된다. 아, 그런 건 또 이제 태국이 굉장히 경찰력을 동원해서 마음만 먹으면. 예. 근데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이게 너무 가이드라인이 너무 불분명한 거죠. 뭐 그러면 여기 카페에서 펴도 되는데 연기가 밖으로 나가면 공공 장소와 네. 사람이 모인 곳과 이게 이제 네. 굉장히 구분하기 애매한데 어찌됐든 공원 같은 데서 피면 안 되는 것이고 지정된 뭐 허락된 카페에서 모여서 조인트로 피는 건 되는 거고. 그렇죠.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더 우리가 그러니까 오락용 목적으로 소비하는 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카페에서 피는 건 오락용인가요, 의학용인가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먹는 건 그럼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커리를 먹고 몸을 좀 치료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그거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이거 메디컬 투어리즘이나 그렇죠. 웰리스 투어리즘의 한 방편인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속인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대마초가, 그리고 태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태국에서 제가 무슨 되게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진정제로 마리화나가 들어간 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쨌든 제 책임인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금지된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물론 그런 사건들이 생기긴 하겠죠. 예전에 이제 버닝썬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자기가 조심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것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조심하면은 괜찮고요. 전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태국인들에 대한 단속보다 더 엄격하거나 더 이제 느슨하진 않았어요.
외국인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 약간 태국의 관광어는 배낭여행객들한테는 약간 농담 같은 건데 그냥 뭐 스탬프 찍고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냥 나 한 번 걸렸어 그래서 태국 경찰 갔다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태국에서도 불법인 거는 이제 한국에서 불법이 되고 태국에서 불법인 거를 어기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태국은 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을까라는 주제로 정말 태국의 찐 전문가 예, 현신의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게 꼭 마약이다 아니다 뭐 이런 구분이 애매했기 때문에 태국이나 뭐 동남아 일대에서 대마초를 많이 피웠고 사실은 뭐 약재로도 쓰고 뭐 음식에도 넣어 먹고 이랬던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뭐 1959년에 아편은 합법이었는데 대마초는 불법이 되고 뭐 이런 과거의 역사들도 있었고 이제 59년을 기초로 해서 이제 좀 바뀌어 나갔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왜 합법화를 했느냐 갑자기 최근에 왜 합법화를 했느냐 농업을 살리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어서 의료용으로는 뭐 이미 많은 나라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민들의 소득을 좀 높여주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래서 뭐 포크배럴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선심성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2차로 검토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자는 건 우리 뿌라유 총리가 이제 자신의 뭔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완전히 뒤집힐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망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은 혼란 상태에 있는데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의료용에서 오락용까지 가야 한다는 논의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팬데믹이 결국은 그런 논의를 더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고립되어서 약물 소비가 늘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소비가 늘어났잖아요. 이제 오피오데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그러니까 보수당이나 진보당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로 선심성 정치를 하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랬고 이제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이 막 이제 서둘러 가지고 처음에 뭐 45개의 조항을 뭐 69개로 늘려 가지고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뭐 나 이러면은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쿠데타 뭐 이런 약간 이런 협박도 조금 했다고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농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산업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농업을 살리자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슬로건으로 시작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정부에서 입장을 계속 이렇게 막 마약과의 전쟁 혹은 이제 갑자기 완전 합법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니까 가게가 문을 닫듯이 농업들도 이걸 하려면 우리가 그린하우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도 갖고 오고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어떠한 하나의 이제 상품이 될지에 관한 논란이 지금 있고요. 이 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마는 온대기후성 대마가 훨씬 더 잘 팔려요. 미국이랑 유럽 등지에 제일 많이 팔린 암스테르담에 팔리는 게 온대기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대성 기후 대마가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국 국제적 마켓에서 마켓 밸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로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마와 같은 마약류는 국경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아직 태국이 그런 판로를 개척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으로 유통이 됐지 어떠한 회사, 그러니까 제약 회사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뭐 R&D 같은 이런 기업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월 9일에 처음에 뭐 이제 합법화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줄선 회사들이 다 외국계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태국의 대마초가 과연 이게 돈을 갖고 있는 갖고 올 사업인지 아니면 오히려 태국에서 아까 자신들이 계속 부정했던 마약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버릴지. 근데 마약 관광이 되어버리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그럼 더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철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마약 관광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있는 관광 산업을 오히려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일단 상품 가치가 네. 경쟁력이 좀 적고 네. 그리고 시장의 판로나 뭐 채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네. 말씀하신 네. 그런 제약업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네.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에는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네.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그 태국의 대마초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재밌게 모든 정치, 네, 경제, 네. 사회, 문화, 역사가 다 나오는 이런 얘기를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지만 정말 오늘 찐 전문가님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사실은 태국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구테타 이야기를 네, 안 할 네,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구테타를 몇 번이나 했죠? 열 몇 번. 공식적으로는 20번 정도가 되고요. 예. 비공식적으로는 한 25번 정도 예. 됩니다. 예. 다음에는 또 언제 다른 주제로 또 이 태국의 구테타 얘기와 다른 이야기들을 네.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현신혜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